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토요일 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운 겨울 오늘도 많은 분들이 거리 집회에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동시 접속으로 우리 스픽스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방송에 진심이란 단어 중요합니다. 진심이신 두 분 모시고 진행합니다. 먼저 최고의 정치평론가, 경남 창원이든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사실 확인을 하는 확실한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네, 세 명이라도 박수 한번. 네네네. 근데 너무 소개가 이상한데요? 네? 아니, 뭐 너무 거창한데요? 있는 좀 그대로. 전에 거창하게 해서 네. 처음에 저를 먼저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역시 너무 아니었군요. 놀랐는데요. 예. 네, 그 다음 분입니다. 벌써 나오셨는데요. 정확한 취재에 바탕한 정치평론으로 정치평론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전계환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새로운 지평인지 옛날 지평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좋게 평가해 주셔서 열심히 오늘 패널로서 활동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어제도 그랬지만 사실 경남 창원이든 어디든 또 명태균 씨든 누구든 이렇게 직접 확인하면서 하나하나를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 건 글쎄 뭐 다른 데랑 비교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뭐 공중파 텔레비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는 뭐 구독자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바와 같고요.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이제 스픽스가 가장 잘 취재하고 또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명태균 게이트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많은 구독자들이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명태균 하면 저절로 스픽스가 떠오른다. 자, 지금부터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저는 아닙니까? 뭐 스픽스 직원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좋아요, 구독 이렇게 성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저께 저 방송 마치고 잠깐 그 김지호 대변인이죠. 민주당 김주당 대변인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왠지 스픽스에서 뭐 나와서 이렇게 방송 보고 있으면 좀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뭔가 취재를 잘했어라기보다는 조그만한 사실 하나를 확대 재생산해서 부풀하게 만드는 아니, 농담처럼 그렇게 주고받았는데 중요한 사건의 장면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흔적들 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연결해 보면 굉장히 큰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 노희 변호사나 저나 우리 오창익 대표님을 믿고 보셔도 엉터리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어제 저 노영희 변호사님 창원까지 갔다 오셨는데 사실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는데. 그렇죠. 점심 저녁을 다 못 먹었죠. 점심 저녁을 다. 아이고 저런. 근데 오늘 보니까 어제 이제 교차로 만났다는 박범계 의원이 황금폰이라고 핸드폰 세대하고 또 USB 사진을 공개했어요. USB는 참 독특하게 생겼던데 이게 이제 진짜 폰이니까 공개했겠죠.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USB인데 좀 뭐 로버트 뭐 이렇게 독특하게 생겼나 봐요. 로봇 모양이고 저 USB에 상당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세 대의 핸드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 저걸 일단, 이제 공개를 했다는 것은 실물이 아니고 사진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접견 과정에 실물을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감옥 아니니까. 접견 과정에서 이제 남성범 여사 가지고 있던 걸 줬거나 이렇게 했죠. 폰을 그 자리에서 접견하는데 명태균이 가지고 있으면 줄 수는 없으니까. 명태균 씨는 아무것도 손에 들고 있었던 게 감옥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서 이제 저걸 이제 보여줬다는 것은 결국 바깥에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저거를 어제 그 자리에서 사실 종이를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들고 있다가 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박bun계 의원이 어제 만나고 와서 저걸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그 공개를 아닌데, 하면서 자 이걸 가지고 자 국회에서 직접 자원교도소로 갈 거냐 아니면 명태균이가 보석으로 좀 나와서 치료를 받고 국회에서 목발이라도 휠체어를 타고 출석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접근이 되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저걸 이제 공개했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걸 다 풀었으니까 수사 기록으로 남아 있을 테고 검찰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결국 바깥에 뭔가 있어서 이것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밝힌 것이어서 그건 저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12월 달에 갔다 오면서 그 12월 달이었나? 하여튼 그 첫 번째 접견하러 갔다 오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복사본 있다 그 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사진 저거는 증거 사진 그렇죠. 저거는 검찰에 제출한 증거 사진. 황금폰이고 USB도 그렇고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놨던 걸 박범계 의원을 통해서 밝힌 거죠. 나는 그렇죠. 확실하게
검찰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줬다. 근데 검찰이 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아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정말로 이걸 공개하고 싶어 해요. 저 내용을.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자료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이 뭔지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나중에 수사 기록을 이제 확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복사본하면서 포렌식 해놓은 거면 이런 것들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사실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명태균 씨가. 그래서 검찰 니네 제대로 안 하면 나 이거 다 공개한다. 민주당에 줄 거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검찰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박범계 의원하고 명태균 씨. 뭐 밀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때 명절 때도 만났고 이번에도 그렇고 뭐 박범계 씨는 아시는 것처럼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또 유력 정치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 정치는 일종의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노영희 변호사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태균 아무나 안 만나고. 씨가 그 누구더라? 박주민 의원하고 처음에는 컨택을 만났었죠. 하려다가 네. 그게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분이 잘 응하지 않아주는 거야. 그다음에 한병도 의원이 그때 왔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자기는 신뢰할 수 없다 내지는 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다 그러면서 화를 많이 냈는데 박범계 의원이 이제 그 다음에 만나러 가서 그분하고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분한테 얘기했던 게 자기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도 사실은 그 공익제보자 관련 내용 해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특검 같은 걸 꼭 해달라고 하는 내용하고 이제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박범계 의원이 이제 법사위에도 들어가면서 본인의 이 역량을 가지고서 민주당에 많이 얘기를 하셨다고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박범계 의원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에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최초에 이제 민주당으로 공익제보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뭐 선임이 되었던 공익제보자를 취소하라 뭐 이런 것들 그건 안 논의가 된다고 우리가 오가면서 말했죠. 그건 뭐 계속. 절대 안 된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역제안했던 것, 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역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당신이 공익제보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 우선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상돈 변호사를 통하든 여 변호사를 통하든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밝혀라. 소상하게 알릴 내용이 뭔지를 밝혀라. 그걸 보고 공익성이 있으면 공익제보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것이니 먼저 밝히라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명태균 쪽에서. 예, 처음엔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명태균은 다급해지고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민주당에서 내심 바랬던 공개적으로 당신이 뭔가의 제스처를 취해라라고 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협상력이 더 생겨서 뭐가 있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하니까 명태균이 끌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사진도 주고 USB 사진도 주고 실제로 있다라는 거고 뭐 구독자 중에 경진선님 명태를 어떻게 믿어요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죠. 명태균 씨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믿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익제보자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도 했지만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한 게 강혜경 김태열과 독립적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된다.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었고 실제 민주당에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 당신이 진술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당신이 있어야지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에게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아프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짜 증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여건을 만들어서 나와서 만들 수 있는 장을 좀 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사실 처음에는 너무 이제 그쪽에다가 좀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민주당 아니면 조국혁신당 뭐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 정기환 대표에게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네. 그 통로를 좀 마련해 뭐 달라고 그러다가 그러고. 양아치론도 나왔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이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조금 생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대하는 원래는 처음에 냈던 메시지는 나 이거라면 민주당하고 손잡을 수 있어. 나 이러면 공익제보자가 돼서 뭔가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국민의힘에게도 저는 보여줬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안 통한다 이런 것 플러스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좀 점점점 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이제 공익제보자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 신경 안 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 가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다리만 조금 좀 나아지면 괜찮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서 저는 이게 오히려 진실 발견하는 쪽으로 가는 그 여러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한 게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방송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를 못했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창원 다녀오신 이야기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는 30명이거든요. 네. 내가 말하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30명 정도는 간다 집으로. 그럼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작을 해준 사람이 이만큼이라는 거야? 아니면 무슨 어느 지역구에 박아줬다, 뭐 도지사가 안 되는데 되게 해줬다 이런 식으로 뭐 다 포함된 건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 말이 뭐 전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대선 국면에서 뭔가 할 때 자기가 이제 역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같이 섞어가지고 막 말을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탁 꼬집어가지고 뭐다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때 명태균 씨 변호사인 남성관 변호사가 140명 뭐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랑 이제 한두 번 접촉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아마 140명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전현직 의원이죠. 네, 전현직 표현이.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말한 30명은 되게 중요한 인물들, 특히 국민의힘에서 지금 매우 중요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해준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명단을 말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이 윤석열 정권하고 궤를 같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의원들도 있고 지금 사실 너무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제 전면에 그리고 이준석까지 해서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소외돼서 잊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 지금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영향력이 있을 만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좀 저는 보이고 아까 말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천이라든가 이런 연결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하던 맥락이 사실은 공천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에서 추진할 때 국민의힘의 반응은 국민의힘 괴멸법이다 이런 반응 굉장히 뭐 오버한지 아니면 뭐 자백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최근에 명태균 씨가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박범계 의원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저 핸드폰을 보여주고 USB까지 보여주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지금 반응이 없어요. 묵묵부답. 정계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거꾸로 좀 여쭤보고 싶죠. 왜 국민의힘이 반응이 없습니까? 원래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국힘은 야 박범계가 지금 명태균한테 뭔가 딜을 해서 거짓으로 폭로해서 국힘을 대선 과정에서 아예 망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방식으로 공작 중단하라.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도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박주민 만났죠. 한병도 의원 만났죠. 그리고 이번에 박범계 의원까지 만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이제 황금범까지 사진을 공개했는데 왜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 자, 이것이 갖고 있는 폭발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겠죠. 아까 30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름을 얘기하라 해도 제가 한 12명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다 얘기할 수 있죠. 그 정도는. 네네. 네.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도 조치가 있고 그 대구에 가도 조치라고 있어요. 그분은 현금을 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기도 했고 물론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던데 어찌됐든 비례가 지역구 공천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지역구가 선정되기 전까지 자 김건희가 마지막 하는 거 봤죠. 2024년도까지 공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섰습니까? 지금 이제 통화 기록으로 나온 것은 김상민 지금 그 국정원에 있는 법률특보가 이제 그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폭로가 되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고 이미 명태균의 존재를 알고 있는 국회의원은 명태균하고 어떻게 줄을 잡아서 부탁을 할 거냐. 그 부탁이 누구냐. 윤석열이 아니라 바로 김건희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이 30명이라고 했던 이 말은 그냥 내가 구술로 이야기하면 너희들 끝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카톡 내용과 통화가 다 돼 있을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정치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선 문제는 둘째치고요. 정치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각 지역구마다 자기 경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공천할 때 지방선거 공천과 총선 공천을 할 때 그 내용을 알았다라고 하면 경쟁하는 자당의 상대 후보가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죠. 결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주로 어떤 내용이냐.
명 대표 나 좀 살 수 있는 방법 없겠어요? 명 박사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연락했습니까? 연락하냐? 내가 여사님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빨리 알려달라고. 매우 추한 모습으로 명태균에게 구걸하면서 공천권을 얻기 위해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화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야기는 몇 차례 들었던 적도 있었고 제가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폭로가 되는 순간에 그 정치인들은 다 끝이 나니까 국힘이 박범계 의원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 끝나니까. 요즘 강원도지사님이 매우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조용하죠. 경남도지사도 매우 조용한 상태에 그러네요. 있습니다. 처음에 네. 나왔을 때는 박아수 경남지사 방방 뛰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명태균 30명을 지목하고 있는 것의 폭발성을 보여준다고. 아니 잠깐만 이 사람의 말한 30명이 사실은 초창기에 명태균이 말했던 리스트 있잖아요. 명태균 네. 리스트. 소위 말하는 그 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강혜경 씨가 얘기했던 그 리스트하고 사실은 다 겹칠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거예요. 본인이 지금 30명이라고 딱 잘라 말했지만 결국 이제 30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알파가 될 건데. 네, 그럼 강혜경 선생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정견 평론가가 방방 뜬다는 표현을 했는데 맞아요. 김진태 도지사 방방 뜨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방방 뜨는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이거는 뭐 캐릭터입니까 뭡니까? 그다음에 뭐 홍준표 시장에 대한 뭐 새로운 뭐 평가도 나오고 있고 명태균 씨 부인의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좀 정돈을 해주시죠. 부인까지 이제 이승은 씨까지 나서서 명태균과 똑같은 이제 포지션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그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부터 제가 페이스북 그저께 올린 거 보니까 지금 뭐 치매 검사 받으라고 아예 부인이 노골적으로 홍 시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 명태균 씨 부인이 진지하게 홍준표 씨 진지하게 치매 검사를 받아보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대리전을 하는 것인지 공동 전선을 만드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으로 지금 해놓은 거 지금 잠깐 올려주시면 한번 보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승은 씨가 지금 뭐 저에게는 공격을 아주 많이 했고요. 뭐 한 며칠 사이에 이제 하지 않던데. 저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기 보면은 이제 홍준표 씨 진짜 치매 검사 받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내미가 허구한 날 집 앞에 찾아왔는데 내 참 아들내미한테 물어봐요. 저 정도면 병원 가서 관리를 받아야 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명태균이 하는 말은 말대로 의미가 있지만 부인까지 저렇게 나서서 이제 해버리면 실제로 대중들의 심리, 유권자의 심리를 또 대권 가도에서 이번에 홍 시장이 만약 출마를 한다면 저 공격의 내용들이 예전에 이제 과일 바구니 선물 사진도 있죠. 이런 방식을 했을 경우에 매우 위축시킬 것이다. 그리고 저게 페이스북이 이틀이 지났거든요. 네.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명태균이 이번에 폭로했던 내용과 홍 시장의 정치적 미래가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홍 시장 얘기만 쓴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승은 씨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오세훈 씨 얘기도 이제 하고 있어요. 오세훈 씨, 김한정 씨 나이 드시고 왜 이러세요? 오세훈 씨는 전 신랑이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작을 할 수가 없는데 하도 해달라고 하도 부탁해서 안 만났다고 했는데 누가 누구 보고 사기꾼이라 하는지 참 보고 있으니 대단하다. 그리고 김한정 회장님 이제 오세훈 씨 후원자죠. 근데 그걸 가로 열고 또 적어주셨네요. 예, 우리 신랑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형님 동생 하더니만 강혜경하고 뒤에서는 여론조사 회사 차려서 뒷주머니를 그렇게 차요? 사람들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면서 우리 애들도 같이 회장님 별장에서 잘 놀았잖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씨하고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 두 분들의 생각은 지금 변함없이 이 공개적으로 뭔가 조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던 이제 이 여기가 이제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이제 김한정 회장의 별장인데 여기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갔던 거고 명태균 씨의 뒷모습이 보이죠. 네. 그 맞은편이 김한정 회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좀 보이죠? 예, 그렇게 맞아요. 해서 이제 마주 앉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세훈 씨도 얼마나 많이 부탁을 했는데 또 어저께 나온 것은 무슨 송 셰프부터 뭐 장어구이집 다 나왔지 않습니까? 두 번 만난 게 아니고 4번 만났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론조사가 왜 좋게 나오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맞아. 있어서 그거 있어요.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사기고 자기에 대한 모욕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다 고소했다고 했는데
그 지목받은 언론사들의 얘기가 아니 우리 고소당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하겠다고 했죠. 아니 그러니까 했다고 네, 했고 뭐 했다고 그랬는데 했어요. 그 하여튼 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하는 거예요. 유력주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태균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거는 말장난하다 끝이 나는데 명태균이 공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국힘의 대선 주자들의 레이스가 매우 혼란스럽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유력할 수도 있다. 그런데 홍준표를 지금 밟고 뛰어 올라서 확실하게 1등을 굳힌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대타로 등장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아무리 지금 해봐도 명태균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힘을 받지 못하고 탄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껑충 뛰어올라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도 존재감이 매우 지금 줄어들었고 결정적으로 지금 보수 후보의 한 사람인 이준석도 당 내용 때문에 진위 논쟁 그리고 이게 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양쪽이 봉합이 팽팽해요. 불가능한 네, 상태라고 맞아요. 해요. 누구랑 누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거야? 지금 이제 당 대표 허은하 허은하 대표하고 대표 이준석이. 이준석이 둘 다. 그러면 진위 논쟁을 하면서 그 돈이 사적으로 유용됐다 안 됐다 하는 순간 대선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도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과 김문수가 있는데 한동훈은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고 오늘 노영희 변호사하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국힘 내부가 대선 레이스가 매우 불안하게 돌아가니까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당원들이 매우 동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탈당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국민의힘의 당원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사실은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은 포기했다. 지금 대선으로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단지 이 당에서 나의 세력은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극우 세력들하고 계속해서 연동해가지고 뭔가 극우적 발언을 하시는 분들, 또 뭐 헌법재판소 공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당권을 잡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제밥보다 이제 그러니까 뭐 연불 뭐 제밥 이런 얘기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국민의힘을 뭐 생각한다거나 실제 대선에서 뭐 어떻게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돌아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돌아오면 싫어하기도 해요. 솔직히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실제 돌아올까 봐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 기회에 내가 당권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더 오히려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당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 드리면 이게 이제 당원 정보는 바깥으로 공개가 되지 않는데 당 내부에서는 당원들의 탈당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졌다 또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국힘 쪽에 몸을 담고 있는 분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한다. 당원들이 실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당원들이 실제 줄어들면 합리적 보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빠져나가고 오히려 정광훈을 비롯한 극우 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당원들로 바꾸어 이렇게 스위치 교체가 되었다면 당의 내부 사정은 훨씬 더 복잡할 것인데 그 정도로 지금 당세 또는 당심이 많이 흔들려서 당의 존재 기반 자체가 아예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 그러니까 그 유럽 같은데 독일 같은데 극우 정당들이 나와서 완전히 나치전 같은 거를 외치면서 하듯이 이번에 국힘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대선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안 될 각오 아예 하고 그 다음에 당을 누가 먹느냐 이 게임으로 급속도로 지금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사실 이들을 받쳐줬던 유튜버들이 있어요. 극우 유튜버들. 네네. 그 사람들 간의 내분이 지금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가지고 또 여의도 광화문 뭐 그런 사람들도 네네.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 앞에서 떠들어주던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서로 이제 분열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정광훈 씨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들이 되게 부정적인 것들도 많았고 내부적으로 지금 서로 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해결이 불능 상태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들을 그 입이 되어주던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약간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징그럽다, 싫다 막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면서 내부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이 구심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없고 도대체 당에서 당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되게 곤란 지경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런 권 씨 두 사람의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건 물론이고 만약 대권이나 당권이라면 당권을 염두에 두고 뛸 만한 사람이 이를테면 나경원 씨 같은 사람인데
나경원 씨는 최근의 행보가 그냥 극우 인사 같아요. 너무 이상해요. 예. 오늘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와 저분이 정치인인데 판사 출신은 맞는지 법조인은 맞는지 지금 국힘의 내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와 나오네요. 예. 좌파 사법 카르텔에 의한 불법 감금. 와, 윤 즉각 석방해야. 원래 나경원 아니, 의원이 이제 저런 말을 쓰는 그리고 정도의 사람은 자기 아니라고. 남편도 원래 안 그랬어요. 판사고 예. 그럼 합리적이었죠. 이번에 법원장으로 발령도 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윤상현은 뭐 대전에 가서 발언하는 거 보니까 와 이게 뭐야 이게 정광훈이 필요 없겠더라고 이제는. 아니 그리고 한동훈 비상계엄 원인 제공론 이런 것도 지금 들고 나오고 있고 네. 원래 평상시에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지금 극단적인 반응과 극단적인 발언을 해요. 게다가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에 외국인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걸 보고 노희범 그 전 헌법재판관이었던 변호사님 네. 얘기는 아니 원래 못한다. 그러니까요. 원래 아니 못하는데 공무단위권은 국민만 가지고 있잖아요. 당신이 지금 네. 판사 출신 맞냐? 당신이 이런 것도 왜 모르고 왜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가 지금 할 정도로 이분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좀 되는 아니 거죠.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은 사람이 김문수 씨일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왜 높냐 하면 극단적이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세니까 그래서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과 연대해서 똘똘 뭉쳐서 대권 주자까지는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나경원 씨 입장에서도 똘똘 뭉쳐서 당권을 먹으려면 아주 자극적인 메시지를 이런 상황에서 자꾸 날려줘야 내가 조명받는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어떤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저게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 저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물론 망하는 보는데요. 길이죠. 네. 그러니까 새롭게 재편을 해서 새로운 세력으로 국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이제 전혀 안 되는 거를 스스로 선택해서 극우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당장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해서 우쪽으로 극우 라인에 가서 어떻게 중도를 잡을 수 있냐, 중도를 아예 포기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명태균이 갑자기 나와서 공격 모드로 가니까 대선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세력을 어떻게 결집시킬까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도 정당론을 들고 나오면서 우리는 중도 보수다라고 하면서 국힘이 거의 오합지졸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도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새끼 사기꾼이야. 저 왜 저런 말을 해? 뭐 저 아니, 원래 저 거짓말쟁이야.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 아니야? 뭐 이런 현수 국민의힘 입당하라고 막 자 그랬죠. 그렇게 이제 가면서 이슈를 완전히 선점하면서 중도지대로 민주당이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잘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네, 예. 잘했죠. 예.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저 중도를 어떻게 이제 확보할 것인가의 게임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이것이 논쟁적으로 가는데 민주당 내에도 정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쟁을 시작하고 이쪽은 더 극단적인 우측으로 몰면서 공간을 확보하니까 중도에서 안심이 된다. 아, 저 종북좌파, 주사파, 빨갱이 아니네? 라는 것이 명쾌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나오니까 더욱더 국힘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나경원은 지금은 극단적으로 소수 세력이지만 강력하게 결집해 있는 이들과 손을 잡고 미래 정치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했지만 당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저게 오히려 본인에게 되게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저런 말을 하고 본인을 지지해 주는 것 같은 그 극단적인 세력들의 그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저렇게 행동하겠지만 사실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뭐 찬성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게다가 국민의힘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점 그 동의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 지금 겉으로 소리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동의한다 내지는 그게 말이 맞다 이렇게 해준 사람은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은 나중을 생각해야 되고 또 대선도 치러야 되고 결국은
윤석열은 떠나더라도 국민의힘은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저런 식으로 판단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듭니다. 근데 더 그게 이제 명확한 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어떤 여론조사 뭐 공정인가 뭐 거기에서 펜앤드 마이크라고 하는 그거는 회사가 뭐, 네, 믿고 걸릴 수 있는 여론조사죠. 그 회사가 뭐 의뢰해가지고 공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걸 파이낸셜 뉴스가 또 엄청나게 크게 얘기했더라고요. 해봤더니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에 뭐 육박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갤럽에서 나온 이걸 보더라도 중도 민심이 이미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계속해서 앞으로 정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저런 식으로 한쪽 끝으로 가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럼 저는 저게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당권을 잡고 싶어서 저렇게 행동한다고 해가지고 당권을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되겠는가?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온다고요.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맞는데 우리 정치 현실이 좀 서글프기도 한 게 그 나경원 의원 하면 이렇게 빠루라는 그 연장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이 환영해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다시.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1년이면 뭐 잊어버린다. 그런 게 어떤 이 사람들의 경거망동이나 또는 준동의 근거가 아닌가 해서 서글프기도 해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감각적으로는 동물적 수준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촉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극우가 결집하고 있고 이들은 계속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국힘에서도 합리적 그룹이나 또는 중도 성향의 그 정당 이제 국힘 지지자들이 빠져나간다는 이 느낌은 결국 윤석열의 탄핵을 인정하고 새로운 국힘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를 불어넣기에는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나 똘똘 뭉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 수가 없고 용기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구도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자 이재명은 중도 확장으로 보수 정당론을 외쳐도 좌측에 있는 새로운 후보가 나와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버들도 대체로 보면 지금 지상파 종편이나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고 진보 쪽의 유튜버들은 대체로 정권 교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민주당으로 수렴되는 구조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MBC 100분 토론이나 중도 확장론을 보면서 아 이재명 믿을만 하겠다라고 해서 거의 다 교통정리가 되는 상황인데 절반의 보수 지형의 구도가 있다고 봤을 때 보수 쪽에는 지금 극우가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끼리도 분열하고 광화문파, 여의도파가 나뉘어져 있죠. 정통보수라고 하는 사람도 조갑재 대기자나 그리고 김진 논설위원 아시죠? 중앙일보. 네, 중앙일보. 이분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규재 한국경제논설위원은 정규재 TV 정규재 대표도 그 방향으로 가 있으니까 지금 국힘이나 극우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박수를 치는 소위 말하는 언론인 출신들은 거의 찾기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극우 유튜브들만 이제 일부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꼴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완전히 외로운 바보짓이에요. 늑대가 되는 거죠. 제2의 민경. 또 하나 더 네. 이제 보수 언론이 영향력이 매우 줄었지만 조중동이 색깔이 다르고 문화일보가 색깔이 다르고 자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지금 이쪽은 보수 진영은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흔들리고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어떤 그러면은 요소로 봉합이 될 수 있냐? 봉합될 가능성이 없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없는데 이 두 분 우리는 뭐 그 걱정이 아니라 이제 평론을 하고 진단을 하는 건데 진짜로 걱정하는 게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오늘 토요일인데 예. 토요일자 일면이 어제 갤럽 여론조사였어요. 니들이 한쪽으로 가니까 중도 잃어버리고 폭삭 망하지 않았냐? 자 지지율 격차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 차이가 됐는데 이게 오차범위 이내이긴 한데 0.2% 차이로 이내거든요. 그리고 중도에서 탄핵이 돼야 된다는 사람이 늘었고 그다음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람이 늘었고 정권이 유지돼야 되는 사람이 줄었고 더 중요한 건 대통령 선거가 열리면 결국 선수들의 게임인데 이재명 34% 그다음에 여당에서 제일 잘 나오는 김문수가 9%인데 이게 곱하면 얼마입니까? 4배 차이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어떤 선거에서도 지금 선거를 대충 한다면 한 2달 반 후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선거를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4배 차이가 나는 선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격차가 더 줄어들 것이냐. 이제 선거가 어쨌든 2달 반이 남았다고 하면
이 격차가 좁혀질 것이냐 아니면 더 벌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는 더 벌어진다.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 분노투표, 응징투표, 심판투표를 할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열의가 가득한 상태죠. 그렇죠. 1600만 네.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만 지난번에 와라.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네. 혼자만 가겠습니까? 이번에 가서 심판해야 돼라고 하는데 그 반대쪽에서 0.73%포인트, 73%포인트 차이로 이겼던 그 1600만 표는 어느 정도 결집을 할 거냐? 결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정당의 여론조사가 민주당, 국힘이 누가 앞서냐 마냐가 의미가 뭐 어떻게 있냐고 실제로 국민들이 표를 찍으러 갈 때. 그래서 저는 격차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벌어져서 안 해도 되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힘은 그러면 후보를 냈습니다. 김문수 됐습니다. 자, 원팀이 되어서 김문수 다 밉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안 밀겠죠. 아니, 밀 수가 없잖아요. 밀 수가 김문수를 통해서 정권을 그럼요. 우리가 재창출해보자고 하는 것이 먹힐 수가 없죠. 중도는 더 빠져나가 버릴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저는 김문수든 한동훈이든 다 필요 없고요. 경제를 누가 살릴 것이냐가 제일 소구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당대표로서 국회에서 그때 기조연설을 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실력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많이 이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졌던 프레임 같은 게 저는 오히려 거쳐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악마화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본질보다는 그 사람의 이미지나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장난친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망가져서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이렇게 끝장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걸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도 그나마 가장 그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이쪽으로 이제 점점 생각을 하게 되지 이념이고 뭐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더 이상 이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결집력이 높은 원래 그 집토끼들이야 당연히 이제 투표장에 나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민주당에 있는 후보하고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하고 그 누구를 비교해 보아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든 앞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좀 발전시켜 나갈 사람이든 보면 답은 뻔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경쟁조차가 저는 되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를테면 말하면. 트럼프라는 현실이잖아요. 네. 지금 뭐 유럽 뭐 지금 젤렌스키는 뭐 독재자고 어. 웃기는 코미디언이 되고 하루아침에 이게 쑥쑥 날라가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그 젤렌스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보세요. 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무슨 도둑놈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다음에 합니까? 러시아 경제 제재 다 풀어주고 네. 러시아를 가지고 중국을 좀 컨트롤하려고 괴롭히려고, 그러고 예. 뭐 여러 가지 이게 아주 그 수가 그다음에 북미 회담 같은 경우도 곧바로 열릴 것 같고 연내 열릴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하고 말을 섞어서 국가 이익을 지켜줄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딱 비교해 보세요. 아니 보세요. 이재명 대 김문수. 김문수 해보세요. 잽이 됩니까? 안 되죠.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정말 검사 출신인 게 부끄러워서 그런지 책 내면서 검사 이력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정인 그 전 비대위원장까지도 실제 오히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느 정도는 할 것이다 이런 말을 사실은 방송에 나서 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은 윤석열하고 똑같은 출신 아니냐. 한동훈한테 뭘 바라냐. 사실 이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감원장에 그 이복현 네네. 위원장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자기가 뭐 잘할 것처럼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복현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이쪽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언론 플레이 잘했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나라의 경제나 이런 쪽에 가서 얼마나 그들이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를 우리 전부 다 의문을 가지게 되었단 네. 말이죠. 그걸 누가 보여줬냐? 윤석열이 보여줬고 한동훈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 한동훈, 이재명 대 뭐 누구, 이재명 대 오세훈, 이재명 대 홍준표 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마음에서는 아 누가 잘할 건지는 뻔히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인연 가지고서 저 사람들이 씌워놓은 프레임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투표하지 말아야지. 전 이걸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참 정말 경제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그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차라리 뭐 안철수 이런 얘기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들은 이제 거의 잽이 안 되거든요. 결론은 사실은 이제 다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제 대세가 결정돼 가는 과정이고 이게 반전이라는 게 오지 않는다. 반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탄핵이 결정된 시점을 저는 이제 3월 13일 또는 3월 11일로 이제 예상하는 분이 있고 갑자기 지금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25일 날 마지막 그 결심이라고 합니까? 마지막 이제 최후 변론. 최후 변론을 하고 나면 이제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열흘 뒤에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는 있습니다. 탄핵이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탄핵이 엄청나게 결정되면 좋아지겠죠. 대혼란이 됩니까? 아니면 급속도로 안정이 되어서 주식시장이 정말로 활성화되는
일종의 계기를 이제 삼을 것이다. 환율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탄핵이 되는 순간 자 윤석열 절대로 탄핵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복귀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반발할 수 있을까? 반발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구체적인 행동은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국힘은 그 뒤부터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거는 이제 내피셜로 말씀드릴게요.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국힘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대통령을 못 치를 수도 있어요. 자, 김문수가 되면 국힘 당면으로 가겠죠. 그러면 국힘이 대선 패배하면 김문수 정계 은퇴 아닙니까? 그 당에 살아남아 있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뒤에는 우연도 그러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은 당명을 바꿔서라도 새롭게 살리자는 쪽과 아니다 끝까지 거구 소수 정당으로 가자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인데 매우 비참한 정말로 일종의 드라마가 예고되어 있다고요. 국힘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권영세 지금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걸 지금 반전시킨다? 아니면 여론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윤석열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X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 국민 앞에서 생중계로 저렇게 하는데 탄핵이 안 당하고 돌아온다? 자기들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까운 분들 이야기해보면 이거는 살아 돌아와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살아 돌아올 수가 없다 라고 규정을 할 정도로 지금 탄핵 심리 과정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거기에 이제 명태균이 끼어들고 또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론 같은 게 지금 나오니까 그냥 몰락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정말로 살 길이 없다. 생존의 수단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래도 길이라는 건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아직 탄핵 심판은 안 끝났어요. 뭐 곧 끝나겠죠. 왜냐하면 다음 길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보니까 최후 변론에서의 선고까지가 11일 또는 14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3월 11일, 14일 설이 나오는 건데 윤석열 씨의 말이 재밌어요.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한국을 이끌겠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면 세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 윤석열의 말이 아니다. 석동현의 말이었다. 그거는 뭐 오바다,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실 비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한번 던져보고 간 보고 분위기 보고 반응 보고 그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딴 사람이 또 미루고. 지금 그 기사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성이나 그 사람의 품성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나와요. 네네. 그 얘기는 대통령감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들이야 뭐 원래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잘 몰랐던 혹은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씨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감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통합의 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오히려 자기가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뻔히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야 이거는 변호사 혼자 한 말이야. 너 혼자 덮었어만 이런 식으로 또 나오다. 그러니까 뭐든지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또 한 번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책임진 게 한 가지라도 있어요. 뭐 하나라도 맨날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거 제가 했는데요. 얘가 했는데요. 내가 한 거 아닌데요. 이런 말로 변명하는 거면 불가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세대를 통합시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자기네들끼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생각하기도 싫지만 생각하기도 싫어요. 아니 윤석열도 그렇고 그런 상황 자체를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복이 끝내주겠죠. 아니 보복이 끝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전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이제 국민들이 뭐 어떤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상하는 것은 0.00001%라도 준비하는 마음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고 오히려 저는 8대 0이냐 7대 1이냐 뭐 6대 2냐 이제 이런 거고 지금 마은영 재판관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일단 빠져 있다가 8명이 빨리 결정하고 마무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 민생 그리고 국민들의 지금 이게 마음이 완전히 지금 뭐 초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이제 이걸 하루라도 빨리 속히 살리려면 대선을 빨리 치러야 한다는 것이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빨리 가야 한다. 그래서 민심과 여론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도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파격적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증거 다 나왔고 법리 검토 끝났고 국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아는데 거기에서 극단주의자들의 행동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겠다. 일부러 날짜를 뒤로 끌고 가겠다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8대 0이냐 7대 1이냐라는 것도 내부에서 충실하게 논의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속히 서둘러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그 후폭풍이 무엇이든 감내하자.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로서 감내하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그 사람 자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자질 없고 법조인으로서도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 인간으로서도 좀 그냥 평균치는 아닌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했던 얘기가 갑자기 들려요.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참 잘해서 윤석열한테 대통령 당선인이었겠죠. 저 사람 참 일 잘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잘랐다. 이건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게다가 그 말을 그 당사자 A 씨라고 합시다. 네. 예, 일을 너무 잘하는 A 씨가 나 대통령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나가지고 안 그래도 자기가 원래 그 사람 잘한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칭찬 한마디 해줬더니 그 다음날 잘라져서 그 사람이 잘려서 도대체 자기는 이해를 못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안철수가 저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좋은 말을 하지? 제 안철수 편에 붙어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야. 그 결론은 그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그거예요. 검사 출신들의 특성이 그거더라. 검사 출신들은 사람을 딱 보면 믿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의심부터 하고 항상 저 사람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의심해가지고 하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자기는 나중에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연수원 다닐 때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 다녔었잖아요. 우리들 보면 아주 친한 친구들, 아주 후배들, 선배들 다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판사 가고 어떤 사람은 검사 가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가지고 딱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그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제 검사님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그분들은 이제 그게 사실 직업이고 그게 올바른 자세일 수도 있어요. 검사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피의자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항상 자세가 다른 사람, 상대방을 대할 때 태도가 조금 저 사람은 조금 피의자, 범법자 이런 걸 먼저 깔고서 사실은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습관화가 된다. 그래서 1년만 지나면 다 완전히 바뀌더라 이런 말을 우리끼리 사실은 하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되게 착한 사람이고 되게 좋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직업 특성상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특수부만 지금 엄청나게 오래 했고 네. 그한테도 부침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인제 와서 사실 저런 말을 하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 그 내부적으로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을 것이고 초창기에 윤석열 씨가 불러가지고 갔다가 그 자리에 박차고 뛰쳐나온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는 슬슬 진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쵸? 근데 아마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일 거예요. 경북 쪽에 예, 있는 예. 사람인데 여사 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잘렸거든요. 맞아요. 그 인수위 때 제가 아는 분들이 인수위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저도 이제 삼청동 쪽에 가서 식사도 하고 정보도 좀 얻는다고 이렇게 저렇게 봤는데 국가 100대 과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이제 가지게 되면 100대 과제를 정리정돈하고 해야 하는데 안철수는 사실 딱 가보니까 그냥 그 그렇습니까? 보리자루처럼 그냥 갖다 놓은 꺼다는 것이고 보리자루처럼. 예, 네. 그런 것이고 실제로 아무런 실권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국가 100대 과제를 공무원들 불러서 다 만들어요. 원래는 인수위에서 우리가 가지는 국정 철학과 비전을 가치 비전은 제시해야죠. 뭔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 다 가져와서 그냥 짝 있기만 했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벌써부터 어떤 자리를 누가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제 조각에 대한 거. 그다음에 중요한 자리에 누가 이렇게 임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하는 거기에 소문은 누구 라인 타면 되느냐. 그때도 김건희 라인이었어요. 김건희만 타면 다 된다. 근데 내가 아는 이 사람은 김건희 라인이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바른 소리를 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인수위에서 쫓겨났어요. 아니 그렇게 한 사람이 사실 어떤 법무법인의 대표도 사실 똑같아요. 그때 초창기에 원래 윤석열 씨하고 같은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사실 되게 고위직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법률 고문 비슷하게 이제 그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인수위 때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이제 K씨인데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개신교로서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주술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도대체 못 견디고 떠났다라고 알려졌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바른 말을 조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잘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계속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자기 부인에 대한 혹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가 옳고 그른지 뻔히 다 알아야 될 그 상황에서 이 라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잘리고 또 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자르고 이게 납득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일이 한두 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김민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볼수록 귀염이 화이팅하세요 하고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2008년에 출범했잖아요. 네. 그때 사람 쓰는 걸 보면 세 가지 코드로만 쓴다 그래서 우리가 저 배우 이름을 따서 고소영이다 맞아요. 그랬어요. 고대 고려대 출신. 출신을 많이 쓰고 소망교회. 그다음에 영남. 그러고 보면 MB는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게 라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고대가 사실 인맥이 넓습니다. 졸업생도 많고 소망교회도 뭐 대형교회니까 그렇고 영남도 굉장히 많은데 야 윤석열은 이게 아니라 그냥 부인 라인, 김건희 라인만 있었다니까 정권이 망하지 않을 도리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건희 라인이 모든 걸 장악했다라기보다는 자 국정 운영의 초반에는 인수위가 만들어지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인수위원들이 어떻게 조각과 그리고 주요 인사를 임명해서 국가경영을 잘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끼어들 틈이 제로여야 돼요. 없어야죠. 아예 없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부터 끼어들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실제 힘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해버렸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사를 할 때 모두 다 김건희하고 통하면 다 되는 구조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실제 보여준 거예요. 그 전에 핵심에 명태균 씨가 있는 거고 또. 그렇죠. 그것은 이제 바깥에서 의논을 했던 것이고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김건희의 파워를 다 확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는 초기에는 100에 10명 정도였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 힘이 세지니까 계속 더 김건희한테 모이니까 국정 운영은 엉망진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는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제 어떤 내용이라고 오늘 밝혔습니까?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계엄 전날 보냈다고 하는 것을 보도자료로 다시 내. 아니 보도자료가 아니죠. 조선일보에 흘려서 그것을 TV조선에서 쓰도록 TV조선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태용은 왜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전화번호 바뀐 거 받았다 이것을 자기가 바보가 아닌 말하면 이상 되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해명하는 것까지 김건희가 그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힘을 점점점 더 쌓아가고 있었느냐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안철수의 이 말도 아이고,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웃긴 있어요. 게, 난 솔직히 그 전화번호 사건도 웃겨 죽겠어요. 자기 전화번호 바뀐 거를 자기가 직접 국정원장한테 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럼 둘이 무슨 얼마나 우리 보통 자기 전화번호 바뀌어서 자동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통령 부인이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알려주고 싶은 사람한테 이제 알려준 거예요. 왜 알려준 자기 거죠? 사람인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 발달한. 전부터 그리고 자기가 엄청나게 막 관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국정원장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떤 날을 기억하냐면 12월 3일 날 밤을 기억하고 있어요. 밤을 꼴딱 네. 새신 분들도 있고 내가 우리 그때 꼴딱 어디 있었다. 샜죠. 아니 그러니까 다 각자가 내가 어디에 있었건 뭐 유튜브를 보고 있었건 어떻든 간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은 오래 기억되거든요. 조태영은 그 오래 기억해야 될 잊지 않았을 그 내용을 가지고 허주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아니 그런 말을 왜 잊어버렸다 그러는 거야? 그냥 아니, 전화번호 그러니까요. 바뀌었다고 연락 왔더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만약에 하는 아무것도 얘기죠. 아니라면? 짱구 대구 사람입니다. 집회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젊은이들 아이고 어디 있습니까? 고맙다고 악수해 주십니다. 깨시민 깨어르신 분들 많으세요. 대구 경북 통틀어서 욕하지 말아주시기 바랄게요 하고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백지자몽님도 읽어주세요. 백지자몽님도 슈퍼챗을 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약간 이제 그 우연의 일치 같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 그 조태용과 관련된 문자 그리고 김상민 이야기를 우리가 흘러나왔지만 이걸 딱 집어서 한 것은 아마 우리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이제 김상민이가 법률 특보를 하다가 기획실장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고 제가 딴 데서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문자가 오갔던 거 김상민과의 연관성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하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뭔가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명태균과 관련된 것들을 조치를 사전에 좀 해라. 라는 이제 명태균 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디다 이제 공개를 할 것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인사 조치를 하라. 김상민을 기조실장으로 보내서 이제 뭔가 판을 좀 정리해놔야 되니까 자 이런 것까지 이제
그 12월 2일, 3일, 6일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어제 해명 자료가 나온 게 보도가 된 게 어제 밤 10시 네. 한 반 정도 돼서 이제 해명이 되어서 이거는 단순히 전화번호를 바뀐 것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서 혹시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우연하게 우리가 보도 또는 우리가 논평했던 것을 보고 바꾼 거 아니냐라고 스픽스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분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명을 했을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보도했는데 시차가 1시간 반 정도 생긴 것은 우연일 것이다라고 이제 했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민감하게 나오는 거 맞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상민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국정원에서 법률특보로서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행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본인 폰 안에 수없이 많은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요.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민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뭐 하겠어?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자기 안위가 제일 걱정되고 궁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기를 감싸주는 쪽 말고 비판하는 쪽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부하로 또는 정권에서 임명한 공직자로서 뭔가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큰 판에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 궁금한 것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라 기준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국민을 위해서 김상민 검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대로 공개해서 본인이 판단을 받으면 된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법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도 공익 제보라는 형식이 아니라도 진실을 국민들한테 밝히는 홍장원 차장이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 여러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 기회로 본인 앞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윤석열 정권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주말이 추운데 주말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겨우 2번 정도의 집회가 더 남았을 뿐입니다. 힘내시고요. 또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아주 역사에서 오래 기억할 이 순간 우리가 어디서 뭘 했는지 또 공직자들도 좀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냥 섣부른 변명 부하들조차 감싸주지 않고 오직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들만 잔뜩 보고 있는데 남은 2주 동안이라도 그렇지 않은 공직자를 한 명이라도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짱구님께서 지금 뭐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이번 동대구역 집회에 신천지 지난번에, 교주들이 다 왔다. 그렇죠. 거기 가서 한마디 했다가 시비 붙을 뻔했어요. 대구 경북 문제가 아니고 정광훈 전한길 사이비 교주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구 사람들도 요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막 몰려가지고 대구가 막 이렇게 수구 골통 거구의 상징처럼 돼 있는 데서 그거는 불편해하는 아니겠죠. 분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럼요. 대구 많이 변합니다. 가장 더운 도시였다가 나무 많이 심어가지고 대구가 전국에서 한 6등, 7등 정도로 떨어졌고요. 뭐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 같이 만들어가면 되고요. 우리 정기현 대표님, 저 미국에서 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말씀 하나 해주시고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주민주 참여 포럼이라고요. 저 최광철 대표가 우리 방송에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고 앞으로 트럼프 이후에 한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미주민주 참여 포럼이 회원이 한 1,000분 정도 계신데 정말로 10년 정도 하면서 한반도 평화법안을 만들어서 남북 간의 이제 교류 그러고 평화 협정을 이제 종전을 하고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런 노력을 엄청 하면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돈을 내어서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2월 26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이제 드디어 워싱턴 DC 미국 수도에서 사무실을 여는데 미주민주 참여 포럼이 KPEC이라는 단체고 얼마 전에 이제 하루 이틀 전에 제가 최강철 대표로부터 이 연락을 받고 우리가 방송할 때 혹시 워싱턴 DC나 워싱턴 DC 근처로 가시는 분이 있으면 2월 26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미 연방의사당 하우스 트라이앵글이라는 건물에서 이제 그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가 되고 그리고 26일 날 오후 4시입니다. 그날 오후 4시에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아마 이제 여기는 워싱턴에 주재하는 한국 그 특파원들이 다 모여 있는 그 건물에 사무실도 개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연락처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캐나다에서 보고 계신 분들
한 4% 정도 되거든요. 오, 많으시네요. 많습니다. 한 4%가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해서 꼭 참여하실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홍보를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를 엄청 길게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인데도 함께해 주신 전 세계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에도 스튜디오에서 고생하신 노영희 변호사, 정교환 대표 두 분도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언제나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